918년 어느 여름날 한 사람의 결단으로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474년이 흐르는 동안 이 땅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쌓여갔습니다. 영광과 굴욕, 평화와 전쟁,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던 그 긴 시간. 오늘 밤 우리는 그 500년을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고려라는 나라를 떠올리면 무엇이 가장 먼저 생각나시나요? 청자기의 아름다운 빛깔일까요? 아니면 팔만 대장경의 장엄함일까요? 하지만 그 찬란한 문화 뒤에는 이 땅의 사람들이 겪어야 했던 수많은 시련이 숨어 있습니다. 500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고려는 13번의 왕조 교체를 겪었고 수십 번의 전쟁을 치렀으며 끊임없이 변화하고 또 변화했습니다. 어떤 시대에는 강력한 왕권이 나라를 이끌었고 어떤 시대에는 귀족들이 권력을 나눠 가졌습니다. 어떤 순간에는 외적의 침입에 온 나라가 흔들렸고 어떤 순간에는 내부의 갈등으로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이 모든 혼란과 변화 속에서도 고려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474년 동안은 말입니다. 개경의 거리를 걷던 상인들, 논밭을 일구던 농민들, 절에서 경전을 읽던 승려들, 궁궐에서 나라의 앞날을 고민하던 관리들. 이 모든 사람들의 하루하루가 모여서 고려라는 거대한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을까요? 자신들이 살아가는 이 시간이 500년 왕조의 한 조각이라는 사실을. 아침 해가 떠오르고 저녁 노을이 지는 평범한 하루들이 모여 결국 한 시대의 역사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7개의 장면을 통해 고려의 500년을 만나게 됩니다. 태조 왕건이 새로운 나라의 문을 열던 순간부터 마지막 왕 공양왕이 왕좌에서 내려와야 했던 순간까지 그 긴 여정 속에서 이 땅의 사람들이 무엇을 꿈꾸었고 무엇을 지키려 했으며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렸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편안히 자리에 앉으셔서 500년 전 그 시대의 숨결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우리의 긴 여행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나라의 문을 열다 918-936 918년 한반도는 혼란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신라는 이미 1000년 가까운 역사를 이어왔지만 그 힘은 이제 거의 바닥나 있었습니다. 왕실은 권위를 잃었고 지방의 호족들은 각자의 세력을 키우며 독립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후백제의 견훤은 전라도와 충청도 일대를 장악하며 강력한 군사력을 과시했고 후고구려의 궁예는 경기와 강원 지역을 지배하며 새로운 시대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끝없는 전쟁과 혼란 속에서 안정을 갈구했지만 어디에서도 평화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 혼란의 시대에 한 사람이 역사의 중심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왕건이었습니다. 고려사는 왕건의 즉위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천하가 어지러운 때에 인심이 모여들었으니 이는 하늘의 뜻이요 사람의 마음이었다. 이 기록이 남겨진 918년은 단순히 한 사람이 왕이 된 해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궁예는 점점 더 폭압적인 통치를 이어가고 있었고 신하들과 백성들은 그의 광기를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왕건은 송악 지역의 호족 출신으로 궁예 밑에서 장군으로 활약하며 많은 전공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가 진정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얻은 이유는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 그의 인품과 포용력 때문이었습니다. 궁예의 폭정이 심해지자 신하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결국 왕건을 새로운 지도자로 추대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쿠데타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향한 절실한 염원이었습니다. 왕건은 즉위하자마자 국호를 고려로 정했는데 이는 고구려의 옛 영광을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었습니다. 왕건의 건국 과정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신뢰와 지지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왕건은 무력으로 권력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 그를 선택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그의 포용 정책은 오늘날의 조직과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원칙입니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려면 배제가 아니라 포용이 필요합니다. 경쟁자를 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동반자로 만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왕건의 포용 정책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후백제와의 대결 과정입니다. 936년 왕건은 마침내 견훤의 후백제를 무너뜨리고 후삼국 통일을 완성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왕건이 보여준 태도는 다른 정복자들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왕건은 항복한 후백제의 귀족들을 처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관직을 주고 고려의 일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심지어 견훤의 아들 신건마저도 죽이지 않고 관대하게 대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견훤 본인에 대한 대우였습니다. 견훤은 만년의 아들 신검에게 쫓겨나 왕건에게 귀순했는데 왕건은 그를 상부로 받들며 극진히 모셨습니다. 견훤이 죽자 왕건은 직접 장례를 주관하고 그를 위한 사찰까지 건립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계산이 아니었습니다. 왕건은 진심으로 화합과 통합을 원했고 그것이 새로운 나라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런 태도는 후백제 지역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정복당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나라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졌다고 느꼈습니다. 왕건의 이런 포용 정책은 고려가 500년 동안 지속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 첫 번째 장면이 우리에게 남기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은 항상 사람들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왕건은 무력이 아니라 신뢰로 나라를 세웠고 배제가 아니라 포용으로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기록은 분명히 말합니다. 인심이 모여들었으니 이는 하늘의 뜻이요 사람의 마음이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교훈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강요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자발적인 선택에서 나옵니다. 이것이 태조 왕건이 918년 그날 우리에게 남긴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나라를 세우는 것과 나라를 유지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왕건이 만든 고려는 곧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왕권을 다시 세우다 949-975 왕건이 세운 고려는 건국 초기부터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후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왕건은 수많은 호족들의 도움을 받았고 그 대가로 그들에게 많은 권한을 나눠주어야 했습니다. 호족들은 각자의 지역에서 강력한 세력을 유지했고 중앙정부의 명령도 쉽게 따르지 않았습니다. 왕건이 죽고 그의 아들들이 왕위를 이어받는 동안 이런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왕실의 권위는 흔들렸고 호족들의 힘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나라는 있었지만 진정한 통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949년 왕건의 손자인 광종이 왕위에 올랐을 때 고려는 사실상 호족들의 연합체에 불과했습니다. 고려사 광종세가에는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노비를 양인으로 바꾸는 법을 시행하니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가 수천 명이었다. 이 기록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당시 호족들은 전쟁과 혼란을 틈타 수많은 양인들을 강제로 노비로 만들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한 사람들, 전쟁에서 패배한 세력의 사람들, 심지어 마음에 들지 않는 이유까지도 노비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당한 일이 아니라 국가 권력의 토대를 흔드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노비가 된 사람들은 국가에 세금을 내지 않았고
군대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의무는 호족들에게만 바쳐졌습니다. 광종은 이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고려가 진정한 국가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956년 광종은 노비안 건법을 실시합니다. 이 법은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을 조사해서 양인으로 되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인도주의적 정책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호족들의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개혁이었습니다. 호족들은 격렬하게 반발했지만 광종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광종의 개혁이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분명합니다. 불합리한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가? 광종은 자신의 권력 기반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개혁을 밀어붙였습니다. 오늘날의 조직이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으려면 저항을 감수해야 합니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변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리더는 단기적인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고 장기적인 정의를 선택합니다. 광종의 개혁이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958년 광종은 과거제를 도입합니다. 이것은 고려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과거제 이전에는 관직이 대부분 호족들의 자제들에게 세습되었습니다. 실력이나 능력과 상관없이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제가 시행되면서 평민 출신이라도 시험을 통해 관리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 과거 시험에서는 중국 후주 출신 쌍기가 시험관을 맡았고 수십 명의 합격자가 배출되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가 호족 가문이 아닌 평민 출신이었습니다. 호족들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자리가 실력도 없는 하층민에게 넘어간다는 것은 모욕이었습니다. 하지만 광종은 오히려 이들 신진 관료들을 중용하며 호족들을 견제했습니다. 광종은 또한 왕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중국식 황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황제를 칭하고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며 화려한 의례를 정비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왕은 호족들 중 하나가 아니라 하늘이 내린 통치자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많은 피가 흘렀습니다. 광종은 자신을 반대하는 호족들을 가차없이 숙청했고 때로는 무고한 사람들까지 희생되었습니다. 역사가들은 광종의 말년을 공포정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광종의 개혁이 고려 왕조의 토대를 단단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장면이 우리에게 남기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때로는 강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광종은 모두가 반대하는 개혁을 밀어붙이며 나라의 기틀을 다시 세웠습니다. 기록은 말합니다.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가 수천 명이었다. 이 한 문장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해방과 새로운 시작이 숨어 있습니다. 변화는 편안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갈등을 불러옵니다. 하지만 잘못된 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찾아옵니다. 이것이 광종이 우리에게 남긴 두 번째 교훈입니다. 광종의 개혁으로 고려는 비로소 안정을 찾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북쪽에서 새로운 위협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993-1019 10세기 말 고려는 새로운 위기를 맞이합니다. 북쪽에서 거란이라는 강력한 유목 제국이 등장한 것입니다. 거란은 중국 대륙에 요나라를 세우고 주변 국가들을 하나씩 굴복시켜 가고 있었습니다. 993년 거란의 소손령이 이끄는 대군이 고려의 국경을 넘어왔습니다. 그 규모는 무려 80만이라고 전해집니다. 고려의 조정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어떤 신하들은 항복하자고 주장했고 어떤 이들은 서경 이북의 땅을 내주고 화친하자고 말했습니다.
젊은 왕 성종은 혼란스러웠고 나라는 전쟁과 항복 사이에서 갈팡질팡했습니다. 고려사 서희 열전에는 이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희가 말하기를 우리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이니 강역이 본래 여기에 미쳤습니다라고 하였다. 이 한 문장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거란은 고려를 침략하면서 명분으로 고려가 송나라와 친하게 지내므로 우리의 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거란의 입장에서 고려는 중국 대륙을 두고 경쟁하는 송나라의 동맹이었고 따라서 제거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서희는 이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고려는 고구려의 후계자이고 압록강 동쪽은 원래 고구려의 땅이었으니 지금 거란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야말로 고려의 것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외교적 반전이었습니다. 침략자가 명분을 내세우자 서희는 오히려 그 명분을 뒤집어 침략자를 궁지에 몰아넣었습니다. 소손영은 서희의 논리에 막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협상을 시작했고 서희는 단 한 번의 전투도 없이 거란군을 철수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서희가 얻어낸 결과였습니다. 거란은 철수하면서 압록강 동쪽의 땅을 고려에 넘겨주었고 고려는 그곳에 강동 6주를 설치했습니다. 말 한마디로 전쟁을 막고 오히려 영토를 확장한 것입니다. 서희의 외교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힘이 약할 때 필요한 것은 더 큰 힘이 아니라 더 뛰어난 지혜입니다. 서희는 군사력으로 거란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논리와 명분으로 승부를 걸었습니다. 오늘날의 협상이나 갈등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강하다고 해서 무조건 굴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명분과 논리를 분명히 하고 상대방의 약점을 파고들면 약자도 강자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려의 시련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010년 거란은 다시 침입해왔습니다. 이번에는 거란의 황제 성종이 직접 이끄는 40만 대군이었습니다. 고려의 강조가 쿠데타를 일으켜 목종을 폐위한 것을 빌미로 삼았지만 실제로는 고려를 완전히 복속시키려는 의도였습니다. 고려군은 용감하게 싸웠지만 밀려났고 결국 개경이 함락되었습니다. 왕 현종은 남쪽으로 피난을 가야 했고 거란군은 개경을 불태웠습니다. 고려는 멸망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하지만 거란군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보급이 끊기고 추운 겨울이 다가오며 고려 백성들의 저항이 계속되자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결국 거란군은 철수했고 고려는 가까스로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9년 후인 1019년 거란은 세 번째 침입을 감행합니다. 이번에는 장수 강감찬이 고려군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강감찬은 72세의 노장이었지만 그의 전략은 젊은이들보다 더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귀주에서 거란군을 맞아 대승을 거둡니다. 강감찬은 먼저 물을 막아두었다가 거란군이 강을 건널 때 물을 터뜨려 혼란을 일으켰고 이어서 전면 공격을 가했습니다. 거란군 10만 중 살아서 돌아간 자는 단 수천 명에 불과했습니다. 이 귀주 대첩으로 거란은 다시는 고려를 침략하지 못했고 고려는 마침내 평화를 찾았습니다. 이 세 번째 장면이 우리에게 남기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위기 앞에서 필요한 것은 지혜와 용기입니다. 서희는 지혜로 전쟁을 막았고 강감찬은 용기로 적을 물리쳤습니다. 기록은 말합니다. 우리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이니 강역이 본래 여기에 미쳤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는 나라를 지키려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위기를 맞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에 굴복하지 말고 명분을 분명히 하며 끝까지 버티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서희와 강감찬이 우리에게 남긴 세 번째 교훈입니다. 거란의 침입을 막아낸 고려는 한동안 평화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외부의 적이 사라지자 이번에는 내부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11-12세기 11세기에 접어들면서 고려는 표면적으로는 평화롭고 안정된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거란의 침입이 끝난 뒤 더 이상 큰 전쟁이 없었고 경제도 성장했으며 문화도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겉모습 아래에는 심각한 문제가 숨어 있었습니다. 권력이 점점 특정 가문들에게 집중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과거제를 통해 관리가 된 사람들은 점차 자신들만의 세력을 형성했고 그들의 자손들이 다시 높은 관직을 차지하면서 권력이 세습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을 문벌 귀족이라고 부릅니다. 경주 김씨, 인주 이씨, 파평 윤씨 같은 몇몇 가문이 조정을 장악했고 왕실조차 이들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왕은 이들 가문의 딸을 왕비로 맞아야 했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도 이들의 동의를 구해야 했습니다. 나라는 왕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몇몇 가문이 나눠 먹는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고려사에는 이자겸에 대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자겸이 세 딸을 모두 왕실에 시집보내 외척으로서 권세를 마음대로 하였으니 왕조차 그를 두려워하였다. 이 기록은 12세기 초 고려의 권력 구조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자겸은 인주 이씨 가문의 인물로 3명의 딸을 모두 왕실에 시집보냈습니다. 첫째 딸은 예종의 왕비가 되었고 둘째와 셋째 딸은 예종의 아들인 인종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외할아버지이자 장인이 된 것입니다. 이자겸은 이런 특수한 위치를 이용해 국정을 마음대로 농단했습니다. 관직을 팔아 돈을 벌었고 자신의 집안 사람들을 중요한 자리에 앉혔으며 왕의 명령도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렸습니다. 왕 인종은 명목상으로는 나라의 주인이었지만 실제로는 이자겸의 손아귀에 있었습니다. 신하들은 왕보다 이자겸을 더 두려워했고 백성들은 이자겸을 또 다른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왕조 국가가 아니라 귀족 연합체에 가까웠습니다. 이자겸의 시대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경고는 분명합니다. 권력은 견제받지 않으면 반드시 타락합니다. 이자겸이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 큰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자 그 권력은 결국 남용되었습니다. 오늘날의 조직이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견제와 균형이 없는 곳에서는 반드시 부패가 자랍니다. 아무리 능력 있고 훌륭한 사람이라도 절대 권력을 쥐면 변질되기 마련입니다. 1126년 이자겸의 권력은 정점에 달했지만 동시에 몰락의 씨앗도 함께 싹트고 있었습니다. 젊은 왕 인종은 이자겸의 횡포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인종은 비밀리에 충신들과 모의하여 이자겸을 제거하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계획은 사전에 누설되었고 이자겸은 오히려 반격에 나섰습니다. 그는 군사를 일으켜 궁궐을 공격했습니다. 그날 밤 개경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궁궐에서 불이 났고 왕은 가까스로 탈출했으며 수많은 신하들이 죽었습니다. 이자겸은 왕을 다시 붙잡아 허수아비로 만들려 했지만 상황은 그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이자겸의 폭력성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신하들과 백성들은 그를 완전히 등졌습니다. 결국 몇 달 뒤 다른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켜 이자겸을 제거했고 그는 유배지에서 쓸쓸히 죽었습니다. 이자겸의 난은 고려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왕실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문벌 귀족들 사이의 권력 다툼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무신들이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켰는데 권력은
오직 문신 귀족들만 누리고 있다는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40여 년 후 그 불만은 폭발하게 됩니다. 이 네 번째 장면이 우리에게 남기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권력은 공정하게 분배되어야 합니다. 이자겸은 외척이라는 특수한 위치를 이용해 권력을 독점했고 결국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기록은 말합니다. 왕조차 그를 두려워하였다. 이 문장은 권력의 균형이 무너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도 소수가 권력을 독점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공정한 기회, 투명한 절차, 그리고 견제와 균형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이자겸의 시대가 우리에게 남긴 네 번째 교훈입니다. 문벌 귀족들의 권력 독점은 결국 더 큰 비극을 불러왔습니다. 1170년 참다 못한 무신들이 칼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칼로 세상을 뒤집다. 1170-1270 1170년 8월 의종은 보현원이라는 곳에서 연회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왕과 문신 귀족들은 술을 마시며 시를 짓고 가물을 감상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무신들도 참석했지만 그들은 단지 시중을 드는 하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의종은 무신 장군인 이소응의 수염을 태우며 놀렸고 문신들은 그것을 보며 웃었습니다. 또 다른 무신 할례는 왕의 심부름으로 춤을 추다가 넘어졌고 왕과 문신들은 그를 조롱했습니다. 무신들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자신들은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문신들은 안전한 곳에서 시나 짓고 권력을 누렸습니다. 승진도 포상도 모두 문신들의 차지였습니다. 무신들은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정중부, 이의방 등 무신 장군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고려사는 무신 정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정중부 등이 칼을 들고 일어나 문신들을 베니 피가 내를 이루었다. 이 짧은 기록 뒤에는 고려 사회의 근본적 모순이 숨어 있습니다. 고려는 건국 초부터 문신을 우대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과거를 통해 선발된 문신들이 나라를 이끌고 무신들은 단지 그들의 명령을 따르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이것은 평화로운 시기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100년이 흐르는 동안 문무의 차별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같은 공을 세워도 문신은 높은 관직을, 무신은 낮은 자리를 받았습니다. 문신들은 무신을 칼잡이라고 부르며 무시했고 무신들은 그 모욕을 참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참고 또 참았던 무신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정중부와 이의방이 이끄는 무신들은 연회장에서 칼을 빼들었습니다. 문신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지만 대부분 그 자리에서 살해당했습니다. 왕 의종마저 폐위되어 섬으로 유배되었고 무신들은 새로운 왕을 세워 허수아비로 만들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세상이 뒤집힌 것입니다. 무신 정변이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분명합니다. 불평등은 언젠가 반드시 폭발합니다. 문신들은 무신들의 불만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무식한 군인일 뿐이고 우리가 나라를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오만함은 결국 참혹한 대가를 치르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의 조직이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집단을 무시하거나 차별하면 그 분노는 언젠가 반드시 표출됩니다. 공정하지 않은 구조는 결코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무신 정변 이후 고려는 100년 동안 무신들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는 고려 역사상 가장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다. 정중부가 권력을 잡자 이번에는 다른 무신들이 그를 제거하고 권력을 차지하려 했습니다. 이의방이 정중부를 죽이고 정중부의 아들이 다시 이의방을 죽이고 경대승이
그들을 제거하고 권력을 둘러싼 살육이 끝없이 반복되었습니다. 가장 오래 권력을 유지한 사람은 최충원이었습니다. 최충원은 1196년부터 1219년까지 23년간 집권했고 그의 아들 최우, 손자 최항, 증손자 최희까지 4대에 걸쳐 60년 넘게 권력을 세습했습니다. 최씨 정권은 사실상 왕조 안에 또 다른 왕조였습니다. 왕은 있었지만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모든 결정은 최씨 집안에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점은 최씨 정권도 결국 문신 정권과 똑같은 문제를 겪었다는 것입니다. 권력을 독점하고 부를 축적하며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했습니다. 무신 정변은 불평등에 대한 저항이었지만 무신 정권 또한 새로운 불평등을 만들어냈습니다. 권력의 주인만 바뀌었을 뿐 구조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 5번째 장면이 우리에게 남기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폭력으로 얻은 권력은 폭력으로 끝납니다. 무신들은 칼로 세상을 뒤집었지만 결국 그 칼에 스스로 베이고 말았습니다. 기록은 말합니다. 칼을 들고 일어나 문신들을 베니 피가 내를 이루었다. 그 피는 문신들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후 100년 동안 수많은 무신들도 같은 방식으로 죽어갔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폭력이 아니라 제도와 공정함에서 나옵니다. 이것이 무신 정변이 우리에게 남긴 5번째 교훈입니다. 무신 정권의 혼란 속에서 고려는 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북쪽에서 몽골이라는 새로운 제국이 등장한 것입니다. 1231-1356 1231년 고려에 전례 없는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몽골군이 압록강을 건넌 것입니다. 몽골은 당시 세계를 정복하고 있던 최강의 군사제국이었습니다. 중국의 금나라를 무너뜨리고 중앙아시아를 점령하고 유럽까지 진출한 무적의 기마군단이었습니다. 고려는 이미 몇 년 전부터 몽골의 사신을 받았고 조공을 바치며 평화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몽골은 더 많은 것을 요구했고 고려가 거절하자 침입을 결정했습니다. 몽골군의 전술은 참혹했습니다. 저항하는 도시는 완전히 파괴하고 주민들을 학살하거나 노예로 끌고 갔습니다. 고려 조정은 공포에 휩싸였고 무신 집권자 최우는 대담한 결정을 내립니다. 수도를 강화도로 옮긴 것입니다. 고려 사저료에는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백성들은 산과 섬으로 흩어져 피난했으나 몽골군은 사람이 사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 죽였다. 이 기록은 당시 고려 백성들이 겪은 참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강화도로 천도한 것은 조정과 왕실을 지키기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몽골군은 기마민족이라 바다를 건너지 못했기 때문에 강화도는 안전한 피난처였습니다. 하지만 육지에 남은 백성들은 완전히 버려졌습니다. 몽골군이 올 때마다 마을은 불탔고 사람들은 죽임을 당했으며 곡식과 가축은 모두 빼앗겼습니다. 조정은 강화도에서 안전하게 지냈지만 백성들은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는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30년 가까이 몽골과 싸웠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왜 고려는 그토록 오래 버텼을까요? 한편으로는 최씨 무신 정권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몽골에 항복하면 자신들의 권력이 무너질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고려 백성들의 끈질긴 저항도 있었습니다. 몽골 침입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복잡합니다. 때로는 버티는 것이 용기일 수도 있지만 무모함일 수도 있습니다. 고려의 항쟁은 민족의 자존심을 지킨 영웅적 투쟁이었을까요? 아니면 백성들을 고통에 빠뜨린 무책임한 선택이었을까요? 정답은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도자의 결정이 백성들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의사결정권자들은 자신의 선택이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몽골과의 전쟁 중에서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 처인성 전투입니다. 1232년 몽골군 사령관 살리타이가 이끄는 부대가 처인성을 공격했습니다. 처인성은 작은 산성이었고 방어하는 병력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을 지키는 사람들 중에는 승려 김윤우가 있었습니다. 김윤우는 승려였지만 활을 잘 쏘기로 유명했습니다. 몽골군이 성을 포위하고 공격하자 김윤우는 성벽에 올라 활을 쏘았습니다. 그의 화살이 살리타이를 맞췄고 몽골군의 사령관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사령관을 잃은 몽골군은 혼란에 빠졌고 결국 퇴각했습니다. 이것은 작은 승리였지만 고려 백성들에게 큰 희망을 주었습니다. 무적의 몽골군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쟁은 계속되었고 고려의 피해는 늘어만 갔습니다. 1258년 최씨 정권이 무너지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자 고려는 마침내 몽골과 강화를 맺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왕은 몽골의 공주와 결혼해야 했고 왕세자는 몽골에서 인질로 살아야 했으며 수많은 공물을 바쳐야 했습니다. 고려는 형식적으로는 독립국이었지만 실제로는 원나라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이원 간섭기는 약 100년간 지속되었습니다. 하지만 1356년 공민왕이 즉위하면서 고려는 원나라의 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원나라가 약해지자 고려는 서서히 자주성을 회복해 나갔습니다. 이 6번째 장면이 우리에게 남기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버티는 것도 용기지만 언제 멈춰야 할지 아는 것도 지혜입니다. 고려는 30년을 버텼지만 결국 항복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희생되었습니다. 기록은 말합니다. 백성들은 산과 섬으로 흩어져 피난했으나 몽골군은 사람이 사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 죽였다. 이 문장에는 전쟁의 참혹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때로는 자존심보다 생존이 중요하고 명분보다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몽골 침입기가 우리에게 남긴 6번째 교훈입니다. 몽골의 지배에서 벗어난 고려는 다시 한번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원나라가 무너지고 명나라가 등장하는 14세기, 고려 사회에도 새로운 세력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고려의 종말 14세기. 14세기 중반, 고려는 다시 한번 중대한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원나라의 간섭에서 벗어나는 데는 성공했지만 내부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권문세족이라 불리는 귀족 가문들이 막대한 토지를 차지하고 있었고 일반 백성들은 점점 더 가난해졌습니다. 토지 제도가 무너지면서 국가 재정도 바닥났고 관리들의 부패는 극에 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세력이 등장했습니다. 과거를 통해 관리가 된 중소지주 출신의 젊은 학자들, 그들을 신진사대부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은 유교 이념으로 무장했고 부패한 권문세족을 비판했으며 개혁을 주장했습니다. 정몽주, 정도전, 조준 같은 인물들이 대표적이었습니다. 고려사 우왕세가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군사를 돌이켜 개경으로 돌아오니 조정이 크게 놀랐다. 이 짧은 기록은 고려 왕조 멸망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었습니다. 1388년 명나라가 압록강 동쪽의 철령 이북 땅을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하며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고려 조정은 분노했고 우왕과 채영은 요동을 공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신진사대부들은 이것이 무모한 모험이라고 반대했습니다. 명나라는 이제 막 중국을 통일한 신흥 강국이었고
고려가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원정은 강행되었고 이성계가 군대를 이끌고 압록강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위화도라는 섬에 도착했을 때 이성계는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군사를 돌려 개경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것을 위화도 회군이라고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무모한 전쟁을 막기 위한 결단이었지만 실제로는 쿠데타였습니다. 이성계는 개경에 돌아와 채영을 제거하고 우왕을 폐위했으며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위화도 회군이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복잡합니다. 이성계의 선택은 정당했을까요? 한편으로는 무모한 전쟁을 막고 나라를 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군사력을 이용해 정권을 찬탈한 반역이었습니다. 역사는 종종 이런 애매한 순간들로 가득합니다. 옳고 그름이 명확하지 않고 명분과 현실이 충돌하며 결과만이 그 선택을 평가합니다. 위화도 회군 이후 고려의 운명은 급속도로 기울어갔습니다. 이성계와 신진사대부들은 급진적인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권문세족들의 토지를 몰수하고 과전법이라는 새로운 토지 제도를 시행했으며 부패한 관리들을 숙청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개혁이 아니었습니다. 구 귀족들의 경제적 기반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신진사 대부들이 새로운 지배층으로 올라서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진사 대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정몽주는 개혁은 찬성하지만 고려 왕조는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정도전과 조주는 더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려는 이미 회복 불가능하므로 새로운 왕조를 세우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믿었습니다. 1392년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정몽주가 암살당하고 이성계가 왕위에 올라 새로운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나라 이름은 조선이었습니다. 474년을 이어온 고려 왕조는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마지막 왕 공양왕은 강화도로 유배되었고 2년 후 살해당했습니다. 이 일곱 번째 장면이 우리에게 남기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모든 시작에는 끝이 있고 모든 끝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고려는 918년에 시작해서 1392년에 끝났지만 그 종말은 동시에 조선의 시작이었습니다. 기록은 말합니다.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군사를 돌이켜 개경으로 돌아오니 조정이 크게 놀랐다. 이 한 문장 뒤에는 한 시대의 종말과 새 시대의 서막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비슷한 패턴은 되풀이됩니다. 부패한 권력은 언젠가 무너지고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며 변화는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안정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변화에 대비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이것이 고려의 종말이 우리에게 남긴 일곱 번째, 그리고 마지막 교훈입니다. 이제 우리는 고려 500년의 긴 여정을 모두 걸어왔습니다. 태조 왕건의 건국부터 공양왕의 퇴위까지 7개의 장면을 통해 한 왕조의 흥망성쇠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긴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기는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7개의 장면을 통해 고려 500년의 흐름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태조 왕건이 포용으로 나라를 세웠고 광종이 개혁으로 기틀을 다졌으며 서희와 강감찬이 지혜와 용기로 외침을 막았습니다. 문벌 귀족들이 권력을 독점하다 무신들의 반란을 불렀고 몽골의 침입은 백성들에게 끝없는 고통을 안겼으며 결국 신진사 대부들이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각각의 순간들은 서로 다른 이야기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의 거대한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고려사는 이 모든 시간을 관통하는 진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라는 백성으로 세워지고
백성의 마음을 잃으면 무너진다. 왕건은 백성의 마음을 얻어 나라를 세웠고 광종은 억울한 백성들을 구제하며 왕권을 다졌습니다. 서인은 백성들을 전쟁의 피해에서 구했고 강감찬은 백성들의 살터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문벌 귀족들은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했고 무신 정권은 권력 다툼에만 몰두했으며 몽골과의 전쟁은 수많은 백성들을 희생시켰습니다. 결국 고려가 무너진 것도 같은 이유였습니다. 권문세족들이 백성들의 땅을 빼앗고 부패가 만연하며 민심이 떠났을 때 고려는 더 이상 존속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교훈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조직이든 사회든 국가든 구성원들의 신뢰와 지지를 잃으면 결코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리더의 진정한 힘은 명령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자발적인 따름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이 500년의 역사에서 또 하나의 진실을 발견합니다. 변화는 멈추지 않는다. 고려는 건국때와 멸망때가 완전히 다른 나라였습니다. 귀족 연합체에서 왕권 국가로, 문신 중심에서 무신 중심으로, 독립국에서 속국으로, 그리고 다시 개혁의 시대로 끊임없이 변화했고 그 변화에 적응한 세력은 살아남았으며 적응하지 못한 세력은 사라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두며 유연하게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고려 500년은 결코 단순한 과거가 아닙니다. 그 긴 시간 속에는 인간의 욕망과 이상, 갈등과 화해, 실패와 성공의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오늘의 선택을 다시 생각하며 내일의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입니다. 오늘의 주는 빛. 지금까지 우리는 고려 500년의 긴 여정을 함께 걸었습니다. 태조 왕건이 새로운 나라의 문을 열던 순간부터 공양왕이 왕좌에서 내려와야 했던 순간까지 7개의 장면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포용으로 나라를 세운 왕건, 개혁의 칼을 든 광종, 외교로 승리한 서희, 전쟁터의 영웅 강감찬, 권력에 취한 이자겸, 칼을 든 무신들, 몽골과 싸운 백성들, 새 시대를 연 이성계. 그들 모두는 자신의 시대를 치열하게 살았고 그들의 선택이 모여 고려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고려 500년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역사는 위대한 인물 몇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간 모든 사람들의 하루하루가 모여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개경의 거리를 걷던 상인들, 논밭을 일구던 농민들, 절에서 경전을 읽던 승려들, 전쟁터에서 싸운 군인들. 이들 하나하나의 삶이 모여서 고려라는 거대한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내리는 작은 선택들, 여러분이 살아가는 평범한 하루들이 모여서 역사가 됩니다. 500년 후 누군가는 우리 시대를 되돌아보며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21세기를 살던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했고 똑같은 꿈을 꾸었구나. 고려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을 남겼다면 그것만으로도 오늘 밤은 의미가 있습니다. 오래된 이야기가 오늘의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었다면 그 빛이 내일의 길을 밝히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500년의 역사 중에서 어느 장면이 가장 마음에 남으셨나요? 혹은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해석과 통찰이 이 영상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시대의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좋은 꿈 꾸시길 바랍니다.